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봐보세요.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 누가 지금 그러니까 초조한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가 초조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근데 미국은 칼을 뽑았으니까는 뭐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야 될 게 아닙니까? 배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한국이라든가 일본한테 조금 시장 개방을 하고 좀 조선업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예요. 조선업 협력은요. 예? 근데 나머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저거거든요. 알래스카 LNG 개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거의 비현실적이고. 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저기 이 환율 문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같이 그러니까 러우 사태 이전으로 우리도 저기 돌아가고 싶죠.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나온 건데 이걸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걸 어쩌라는 얘기냐고요? 예?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기껏 해야 뭐냐면 좀 수입 더 해줄게. 니네 거 뭐 LNG 이런 거 좀 더 수입해줄게. 쌀 좀 더 수입해줄까?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떨었냐? 어? 이렇게 저기 시장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예? 미국이 자기 스스로 체면을 그러니까 완전 구기는 일을 자초한 거라고요. 문제는 우리 경제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무슨 저기 핫다리 짚는 거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코페르니쿠스 전환점 같은 이런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해요. 역사학자로서 볼 때는요. 그게 보여요. 근데 한국 경제는요, 지금요, 우리가 무슨 뭐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항상 반복되어져 왔는데 자본주의 상태는 반복되어져 오는데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자, 그걸 지금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서 얘기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쉽게 자영업자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자영업자 1인당 실질 소매 판매액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가 2020년도보다 더 수준을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다고.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가게가 쓸 돈이 없어. 2020년도에 세대당 실질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399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392만 원. 좀 회복 2023년도 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92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4년 전보다 더 나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공감을 할 거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실질 경제 성장률은요, 11.2%가 증가했어요. 연 이게 2.7%입니다. 연 평균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성장률이 지금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하잖아요. 근데 가구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가구가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쓸 돈이 없는데. 이거를 많은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항상 그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해외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어요. 교수님 막 그래. 제가 한번 이 얘기도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돈이 많아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있는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행태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 뿐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돈이 막 풍족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돈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다 이 돈을 지출할까? 네? 뭐 최저임금까지 벌어더라도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죠. 왜요? 어디다 쓰냐는 것은. 그 해외 지출액을 빼고선 보게 되면요 더 떨어지죠. 더 차이가 나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네? 더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 때보다 안 좋아요. 고용시장이. 3월달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3월달 기준으로 구인 비율.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 대비해 가지고 채용을 하겠다는 거에 이게 이제 구인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0.38. 그러니까 한 10명을 뽑겠다고 할 때
3.8명이 그러니까는 아니 저기 10명이 일자를 찾아갈 때 3.8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이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번 3월 달에는 0.3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용 지표에서 딱 그대로 확인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실이 확산되고 있죠. 이거 봐보세요. 자영업자들의 연체 대출액이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21년 때만 해도 4조 한 5조 5, 6조 5조에서 7조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18조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증가했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저축은행 있죠. 이게 79개 됩니다. 거의 80개 정도 돼요. 4대 상호 금융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그 다음에 신협, 4대 상호 금융조합이요. 이게 부실채권입니다. 부실채권이 한 38조 원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새마을금고까지 합치게 되면은 새마을금고도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55조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실화는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뉴스에서요. 55조 원. 이게 2022년에 한 20조였었는데, 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대출해준 것들이 많은 부분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부실화예요. 경제 전체 부분이 부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제가 최근에 더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이나 금융 모두 방어적인 경영으로 지금 방어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경영.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방어적 경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존 경쟁을 하고 생존 경영으로 기업 자금 조달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됐죠. 자금 소위 말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그러니까 이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달하기가.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 악화되면서 돌려막기가 많이 보여요. 장기 이 기업의 신용갭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장기 평균하고 봤을 때 이게 장기 평균 추세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최근 이제 지난해 3분기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세 개 종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가계, 신용대출, 주담대 빼고요. 이게 보게 되면 연체율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쫙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자금 유형별 추이를 보게 되면요. 기업은 자금 조달을 커다랗게 두 가지에서 하죠. 하나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게 있고 그건 대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음 발행이라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예? 이거 자기 신용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예? 이 신용 증가율하고 대출 증가율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년 연말 기준이라는 얘기죠. 매년 연말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은 봐보세요. 22년 이후부터 23년도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크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특히 뭐가 떨어졌습니까? 신용 증가율.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어음 발행이라든가 채권 발행하는 것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대출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시장으로 조달하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0%의 그냥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체 기업이요. 예? 대기업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 자금별 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쫙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 2023년도 이후부터요. 운전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간에요. 중소기업 대출 증가 감소 폭 봐보세요. 가속화되고 있죠.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대기업이고 오렌지 색깔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인데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자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뭐 투자할 적도 하고 양면성이 다 있지만은 일단 대출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이 22년 4분기부터 먼저 22년 4분기에 뭐가 있었습니까요? 김진세 사태. 그때 신용위기 얘기 나올 때요. 대기업은 그 다음에 1분기부터 감소가 시작합니다. 네? 대출 증가율이요. 대출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부터 감소세를 전환했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출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 기능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어음 발행이나 채권 발행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실제로 봐보세요. 2020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쭉 보게 되면요.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이 있을 텐데, 예? 단기 자금의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비슷해 보이죠? 채권을 보게 되면 비슷해. 13.2%, 13.1%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어음과 회사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기업 어음이죠. 어음. 채권 발행은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거의 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음 중에서 장기 어음은 뭐냐?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발행되어지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거나 그러니까 1년 넘게 이렇게 발행하는 것 중에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신용도까지 하더라도 이게 소화대가 되려면 그러니까 단기 기업 어음은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3개월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3개월로 단기 기업 어음은요. 장기 기업 어음은 그러니까 이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많이 줘야지만 이게 한 1년짜리로 이렇게 발행이 되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대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업을 포함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한 15.6%를 차지하고 대출이 나머지 다 한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금의 대부분이 대출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대출조차도 단기 대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로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1년 이하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하니까는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채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공모지요. 네? 증권회사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수선해가지고. 근데 거기 그 발행을 해도 누가 매입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매각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장기 CP, 장기 기업원. 이건 되게 뭡니까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금을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결국 이게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요? 수익률을 많이 줘야지 되는 거죠. 수익률을요. 그렇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위험하게 보인다. 기업어음의 거의 77%가 단기어음입니다. 단기어음 대부분이요. 단기어음이요. 그러니까 기업어음이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어음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냥 돌려받기 하는 거예요. 돌려받기 하는 겁니다. 3개월 돌아오면 또 이제 가고 이게 돌려받기죠. 돌려받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출 증가율을 봐보세요. 2022년을 정점을 찍고 나서 후퇴하기 시작하잖아요. 단기 자금도요. 네? 대출조차도 그러니까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도 몸살이는 거죠. 빌려줬다가 자금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고 그럴까봐.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지금 뭐냐면 기업은 지금 뭐냐면 성장은 둘째치고 생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생존. 주제가 생존이라고요. 성장이 아니라. 예?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채권 발행 증가율은 20년 넘어가면 쭉 떨어지잖아요. 기업 어음 발행 증가율조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기업 어음 발행 증가율, 단기 어음조차도. 작년도 4분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어음조차도 투자자들이 기업 어음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아, 저 돈 회수 못하면 어떻게 해? 해가지고 어음이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업 회사채 발행은 되게 단기적으로 단기만 발행을 해주고 되게 뭡니까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거죠. 이건요. 예?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낸 게 이자도 못 갚는 1미만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을 쫙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했죠. 61% 정도가 그러니까 후보가 됐으니까 중소기업 전체 중에서
대기업도 조금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주로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러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생존을 하려니까는 아까 장기자금 돌려받기 하는 거예요. 한계기업은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지 영업이익이니까 이자보다 적은 기업들이 20% 육박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첫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달이요. 이거 지금 제가 볼게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성장 기여도예요. 성장에 있어서 내수하고 수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집계가 된 나라들, OECD에서 이제 상위 2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큰 20개 국가 중에서 집계가 된 나라가 10개국이 집계가 됐는데 내수 기여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한국은 0.1%포인트도 안 됩니다. 10개 국가 중에서 다 봐보세요. 아무리 낮아도 0.4%. 저기 독일, 프랑스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하면서 독일, 유럽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0.3인데 우리는 0.1%포인트. 내수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성장 기여율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수치 기억해 두세요. 네? 가계 소비 지출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를 보세요. 실제로요. 90년대 10년간은 연평균 3.3% 정도 그랬었어요. 3.3% 포인트입니다. 성장률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2000년대 10년은 1.9로 내렸다가 2010년대 이후에 0.1%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게 앞에서 봤듯이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게 0.1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0.9였던 게 0.1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거의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가고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했잖아요. 가게가 쓸 돈이 없다고. 2021년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 평균 실질 월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2020년 이전 수로 돌아갔잖아 지금. 아까 제가 보였잖아요. 2020년보다 적다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소득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취약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하는 모든 소득 활동자들 개인별 저겁니다. 물론 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939만 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위 0.1% 정도 이상, 2% 이상 정도까지만 1000만 원 이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4대 보험을 빼기 전이에요. 4대 보험 빼고 나면 3%는 900만 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12%더 내야 되니까는. 평균이 282만 원뿐이 안 돼요. 세금 떼고 나서요. 네? 3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 여기다가 이제 소득 활동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대다수 95% 정도가, 전체 국민의 95% 정도가 좀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산층인 거고요. 대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저소득층인 거야. 대한민국 국민의 저소득층화가 이게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정치인들은 아셔야 돼. 이렇다 보니까 내수 기여도가 안 나오지. 내수 기여도는 결국은 뭐냐면 가계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가계가 소비해야지만이 내수 의존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장사가 되는 것이고, 네?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 경제 지식이 없어도. 그렇죠? 근데 이런 소득 구조에서는 내수가 그러니까 성장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쓸 돈이 없는데. 이 문제를 방치하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률을 그러니까 올리겠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제가.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6월 3일날 이제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6월 달부터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이미 나오기 시작하죠. 계절이 돌아왔어요. 무슨 계절이요? 우리 매년 6월 달 이전부터 이미 준비하지만 6월 달 되면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홍역이 있죠.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는 거. 7월 달에 7월 며칠까지인가 그 데드라인이잖아.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6월 달부터 막 한참 이제 논의되고 이제 막 그럽니다. 네? 한참 논의되죠. 자, 지금 자영업자하고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라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예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수임 미만의 비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의. 85, 한 4% 정도가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전체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영세한 거야. 예? 살기 힘든 거야. 최저임금 노동자도 살기 힘든 사람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점심에 냉면 한 그릇 못 먹는다.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듯이. 예? 둘 다 서민이죠. 대한민국의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아픈 부분들이죠. 서민인들이죠.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길을 만들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정치가 이걸 못하면은 나는 경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 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 맨날 뭐 저기 허공에다가 저기 소리치는 같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근데 뭐예요? 대선 끝나자마자 이게 돌아온다니까. 6월 3일 날 끝나면요. 그때부터 제일 첫 번째 경제 주제가 뭐냐면은 저희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즌이 돌아와. 최저임금 시즌이 돌아온다고. 매년 6월 달에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사용자 단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 단체들이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거 뉴스에서 보도를 해주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은 뭐라고 합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올려? 예? 또 올리냐고 그러면서 그거 하냐고 벌써 막 몸서리 쳐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워낙 안 좋은데.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예? 1시간 임금 가지고 점심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을이잖아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초에 포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얘기하면서 이들이 예? 고통 앞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정의에는 그러니까 정의에도 중립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한 게 그게 뭐라 했었어요?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회가 그러니까는 사회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사회가 제대로 모습을 가지려면은 모습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정의인 거고요. 예? 그 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 구성원에는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만이 구성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보게 되면 아픈 새끼손가락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모든 자녀가 다 잘나고 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픈 새끼손가락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픈 새끼손가락 가다가 와서 버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생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집이라는 것은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경제적으로. 이 서민들 아니에요. 이거를 사회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정치지 뭐예요? 정치가 별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간다면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치는 뭐라 했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함께 풀어야만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댔잖아요. 예? 함께 살다가 보면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예? 같이 그러니까 협력도 해야 되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풀어가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예?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치예요. 예? 근데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파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외면하면은 정치인들도 뭐 전 아무개 무슨 목사나 뭐가 틀린 거예요. 이런 분들 외면하면은 성직자나라든가 종교인들이 그런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나 뭐가 틀린 거냐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죠 뭘.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공허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이거 얼마나 공허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지금 2000년대 초부터 예? 그 공허한 얘기 얼마 들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긴 저 같은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해법도 제시 못하고. 지금 85%가 그러니까는 이건 국세청 자료예요.
국세청 자료.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래. 아, 자영업자들은 탈루 소득이 많다.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는데 물론 일부도 있겠지요. 근데 탈루 소득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포함한다고 해서 큰 추세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큰 추세는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우리 엔겔 지수라는 거 있죠. 사람들의 소비 지출에서 식음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여기는 술은 포함 안 하는 겁니다. 술은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음료수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먹고 마시는 거. 예? 이 식음료에다가 지출하는 비중을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엔겔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높을수록 되게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의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예? 이런 1차원적인 소비에 그러니까 되게 지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비중은 작아지고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예?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1991년에 한 30%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외환위기 직전에 21%까지 떨어져요. 21%까지 쭉 떨어졌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그러다가 이제 뭐 완만하게 저기 언제입니까?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거의 한 21% 정도, 21%도 조금 낮지만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살금살금 올라가다가 윤석열 정권 끝에 얼마까지 갔냐? 24% 돌파했어. 24%가 언제 수준이냐? 언제 수준 같아요, 여러분들요? 쭉 오다 보면 1994년보다 높은 거야. 94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엔겔 지수가 1994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30년을 후퇴한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수가 이렇죠? 수출 봐보세요. 수출. 한국 수출이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 20년간은 8.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한 거죠. 나머지 나라들,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는 이 기간에 5.3배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세계 평균에 비하면은. 그런데 금융위기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보게 되면요. 이게 역전돼 버립니다. 역전돼 버려. 한국은 1.23배, 나머지 나라는 1.33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1년이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세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FTA,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FTA를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이전에 좀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FTA를 많이 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인데 공격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근데 왜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냐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TA를 맺으면은 수출 기업들은 유리하죠. 수출하기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장벽을 낮췄으니까 관세율도 낮추고 비과세 이런 것도 낮추고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의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보다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이때부터 이미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이것도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도 몰라요. 외면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를 봐보세요. 2011년 이전에는 20년 동안에 연평균 3.8%포인트를 기여를 했어요. 성장률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8%를 끌어올리는 거야, 수출이요. 이거 굉장히 과한 거죠. 근데 이게 2012년부터 지난 24년까지는 1.4%로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아까 내수는 거의 0%. 이거는 1.4%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네? 거기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뭐 신문들에서 작년에 6위다. 우리나라 2017년 18년에도 6위였었어요. 작년에 한 6위 된 게 아니라. 그랬던 나라가 올해 들어와서 10위로 추락했습니다. 11호. 물론 1월 달에 설이 있었죠, 설. 근데 그거 1월 달에 설이 있었던 날에도 우리는 최대로 떨어져봤자 8위 정도로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10위로 내려갔어, 10위. 11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언론들이 큰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문제이고, 언론, 정치인,
진짜 참 문제들이에요. 동아일보가 지난주 목요일 날짜인데 그 동아일보만 이런 건 아니죠. 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이게 뭐 포항 같은 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40년 일한 공장까지 문 닫았다. 제조업 3대의 위기업종 해가지고 배터리, 석유화학, 배터리면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의 대표적인 게 바이오 헬스하고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배터리, 석유화학도 우리나라에 수출에 있어서 좋을 때는 3위까지 올라가고 4위 내지 5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수출액에 있어서. 근데 이게 무슨 뭐 배터리는 98%가 줄어들고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65%가 줄어들고 영업이익 증감률이 철강은 그러니까 한 46% 이상이 줄어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사업 보고서 보니까 이거 금융감 저거 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목요일 기사예요. 근데 동아일보가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1월 초에 무슨 기사 썼냐? 작년 한국 수출의 역대 최대 글로벌 수출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 썼어. 너무 안 맞잖아요. 3개월 만에 갑자기 근데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했느냐?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연결이 안 되잖아.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한국무역협회 2017년 18년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수출 순위입니다. 2017년에 한국이 5,620억 달러로 6위했었어요. 6위. 2018년도에도 6,057억 달러로 6위였었어요. 그런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8년에는 3%가 넘었었어. 3.14%. 근데 작년에는 2.86% 똑같은 6위라 하더라도 줄어든 거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순위는 딱한 23년이 워낙 추락했었거든. 그러니까 북한보다 무역 수지 적자가 큰 나라로 해가지고 우리 화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24년에 올라가서 6위를 다시 회복했어도 시장 점유율은 이게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입니까요? 0.3%포인트가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전 세계 수출액이 거의 20조 달러 이렇게 되는 20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예? 근데 0.3%포인트가 추락했잖아. 근데 이런 건 얘기를 안 해. 이 문재인 정권 때에도 똑같이 6위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예? 역대 최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 우리나라의 최고 경쟁력 가진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 올해 1분기 반도체 영업이, 뭐, 과거 것도 많이 보여줬으니까, 제가 연도별로는.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있잖아요. 반도체만 딱 떼어놔가지고 보게 되면요.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8조 2,4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한 완결판이 안 나왔지만, 하여간, 언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취재해가지고 한 걸로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 2022년에는 11조 3천억 원이었었어. 근데 2017년, 18년에는 그때 2018년에는 16조 원이 넘었었어.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 2018년에 비하면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호들갑답니까?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만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찌그러든 거는 일체 보도 안 하잖아. 우리나라 최고 경쟁력 가진 반도체가 이러니 나머지 산업은 어떻겠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IMF가 성장률 전망에서 예? 충격적인 결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1%로 떨어질 거다 했는데 IMF는요, 되게 우리가 성장률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음에 성장률을 전망치를 언제 내놨습니까? 10월 달에 내놨습니다. 옥토버 10월 달에 내놔요. 그 다음에 거를요. 그리고 나서 1월 달 돼가지고 또 이제 수정 전망치 내고 4월 달에 내세우고 또 7월 달에 내세우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10월 달 처음에 성장률 전망치 나온 거하고 이번 4월 달에 나온 성장률 전망치에서 변동폭을 보게 되면요. 다들 내려갔어. 이게 이제 트럼프 충격이죠. 근데 한국이 제일 많이 내려갔어. 1.2%포인트나. 작년 10월 달에보다도 1.2%포인트나 가장 최대폭으로 하락을 한국이 할 거다. 올해. 예?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내수하고 수출이 다 그 모양인데. 내수하고 수출이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 발표했죠. 뭐 역성장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4분기 때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이거 일어나기 힘든 거거든요. 일어나기 힘든 건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5%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소비 지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다 마이너스 행진했어. 전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1분기. 예? 자, 그래서 문재인 오늘 윤석열 3년을 딱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4%에서 1.3% 딱 연평균 성장률이요. 자, 4분기 이게 1분기에 올해 역성장했다는데 이게 단순한 역성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1년 전에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올해 이게 봐보세요. 지난 4개 분기가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뭐였습니까? 작년 1분기를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계속 밑을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후퇴하고 있는 것이요. 역대 그러니까는 역대 3번 있었어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외환위기 때는 6분기가 계속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금융위기 때는 3분기 동안, 코로나 때는 4분기가 됐었어. 근데 이번에 4분기가 지금 이렇게 밑을 하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는요. 이게 반등을 합니다. 중간에. 자, 이거 봐보세요. 코로나 때는 봐보세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1분기부터 우리 나타났으니까요. 그 전 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2개 분기가 쭉 내려가다가 3개 분기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좀 올라가다가 다시 쑥 떨어진 거야. 네? 쑥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게 뭐 차이고. 외환위기 때도 봐보세요. 외환위기 때도 97년 4분기 때니까 외환위기가 뻥 터진 거잖아요. 12월 달에. 그 전 3분기가 100으로 놨을 때 쭉 3분기까지 3개 분기가 쭉 떨어집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죠.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그러다가 4번째 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 외환위기 때문에 더 나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외환위기 때 한번 봐보세요. 97년도를 우리가 경제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 GDP,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을 97년을 100으로 놨을 때 딱 봐보세요. GDP가 98년도에 곤두박질 쳤다가 99년도에 큰 폭으로 다시 회복해요. 97년도에 비해서 한 6% 정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오잖아요. 민간 소비도 2년 이렇게 1년 지났다가 회복이 시작하면서 20년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건설 투자만 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늦게까지요. 건설 투자가요. 설비 투자도 회복이 되잖아요.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었습니다. 수출은 봐보세요. 97년도 100 하다가 98년도에도 우리가 115, 129, 151, 148로 해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이 성장을 회복하는데 주도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수출으로요? 그렇죠? 이때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97년도에 100으로 보게 되면은 2000년도에 148이니까는 48%가 증가한 거잖아요. 48%가. 그렇죠? 근데 세계 수출 증가는 11%였었어요. 그러니까 4배 이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수출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도움이 됐던 거예요. 물론 환율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건 잠시 후에 볼게요. 그런데요. 지금은 최근에는 세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기록 속에서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수출들이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수출이 그러니까는 그나마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거예요. 예? 세계 경제 환경을 보던 아니면 산업 경쟁력을 보던. 예? 근데 지금은 수출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구조. 내수는 거의 멈춰버린 이런 상태. 그럼 뭐예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0%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결코 그러니까는 무리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 이 당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제 지표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환위기 때는 그러니까 수출이 저렇게 주도를 하면서 나머지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수출도 어렵다 이거예요. 민간 소비? 이거는 거의 멈춰버렸고. 근데 어떻게 외환위기 때보다 이게 하니까는 우리가 더 위기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한다고 해서 이 수출 환경이, 세계 경제 환경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내수는 그러니까 뭐 좋아질까,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자, 환율 봐보세요. 환율.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수출이 빨리 회복됐다 그래요. 외환위기 때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수치로.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는 막 1,800원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1,200원 밑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이게 이제 첫 1분기부터 해서 15분기까지 쭉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은. 현재는 어떻습니까요? 지금은 1,200원 넘어섰다가 로우 전쟁 이후에 그리고 1,300원 넘었다가 지금 1,400원 돼 있잖아요. 네? 1,400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 경쟁력은 더 좋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수출은 별로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되잖아. 네? 외환위기 때 환율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환율 경쟁력이 더 유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냐고요. 이 이유가 작년 8월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매도하는 이유야. 한국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경제 전체 소비자하고 기업인들의 경제 심리를 집계한 경제 심리 지수가요. 22년 8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집계를 했죠. 100 밑을 계속해서 100보다 높으면 그러니까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100 밑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4월달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졌어. 89에서 86으로 3월달보다 또 떨어졌죠. 이게 최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33개월 연속이요. 이게 갑자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게 회복되냐고요. 네? 회복되냐고요. 회복되려면은 내수가 회복될 근거는 뭡니까? 가계 소득이 결국은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고용이 핵심적인 거 아니겠냐고요. 가계 소득, 고용이요. 그 다음에 수출. 지금 7월 초에 4월 9일 날 트럼프가 시장이 발작하다 보니까는 90일간 유예했었잖아요. 개별 국가들 관세를요. 우리 한 25%가 24%가 낮은 거예요. 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고. 네?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게 경제 심리가 다시 좋아질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요. 객관적인 저걸 봤을 때.